하시면 되느냐? 얘는요,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입니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보여요. 이거는. 근데 얘는요, 이제 비교되시죠? 묵시잖아요. 안 보여요. 내가 돈을 내는 건,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찝찝하게 내가 비용을 지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뒤통수 가렵고 막 이런 거.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그런 비용들입니다. 얘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기본적인 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시간당. 자, 계산이 좋게. 자,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알바가 있는 거예요. 댓글 알바인가? 예, 자, 시간당 10,000원에 알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영화가 9,000원인가요? 예. 9,000원을 지불하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봅니다. 이게요. 그럼 이때 발생했을 때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식들 한번 해볼게요. 자, 명시적 비용이 얼마입니까? 9,000원이죠. 호주머니 돈 나갔죠. 9,000원이 명시적 비용이에요. 이게. 그 묵시적 비용은 내가 돈을 지출하지 않았는데 뭐 좀 아까운 이런 거예요. 이게. 영화가 재밌었으면 와 진짜 영화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가 재미없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 아유, 그 시간에 내가 2시간 동안 알바를 했으면 돈이 얼마야? 이런단 말이죠. 그게 묵시적 비용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이니까 2시간 동안 영화를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포기된 거냐면 20,000원이 묵시적 비용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기회비용이 얼마일까요? 29,000원입니다. 누군가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29,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선택이 합리적이려면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주는 편익이, 효용이, 만족감이 얼마 이상? 29,000원 이상이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합리적 선택을 안 한 거고 못 한 거고 영화를 보기 전에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현재요. 보증금이 1억인 전세가 있습니다. 보증금 1억인 전세가 있는데 계약 만료 기간이 이제 도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제안을 3개를 합니다. 어떤 3개를 하냐면 전세로 계속 이렇게 쭉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을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보증금 내줄 테니 뭐 이런 집주인은 없습니다만은 보증금 내줄 테니 월세로 전환을 하자.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집을 네가 사라. 근데 가격은 2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요. 세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3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자 이 소리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월세를 하게 되면은 얼마가 월세냐면 자 50만 원 잡을게요. 월세 50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자 월세 50만 원이고 이렇게 따져. 그리고 이제 계약 단위는 1년입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나오는 유형이랑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은행에서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면 은행 이자율이 자 5%로 하겠습니다. 5%. 근데 자 예금 이자율도 5%고 대출 이자율도 5% 같다라고 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면 예금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수신금리와 여신금리가 틀린 건데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은행에서 예금을 해도 5%, 돈을 빌려도 5%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샀을 때 1년 후에 이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몇 퍼센트 들어갈까요? 자,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 상승률의 예상치가 8%인데 이것이 1년 후에 실현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제 대충 이해되셨나요? 자, 혹시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1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아도 되고 보증금 내줄 테니 월세를 50만 원씩 내라. 아니면 네가 1억을 어디서 뭐 땡빛을 내든 뭘 하든 간에 2억 주고 사든가. 근데 이때 조건은 은행 이자율은 5%, 주택가격 상승률은 8%. 이건 1년 후에 현실화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살겠다 그러면 현재의 조건과 달라질 바가 없기 때문에 변화될 게 없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월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일단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나갈까요? 월세 비용이 나가겠죠. 제가 서두에 계약 기간 1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600만 원이 나가야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보증금 1억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럼 1억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1억에 5%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죠? 예. 네. 그렇게 주는 은행이 있으면 막 거기다 다 예금할 텐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0만 원이잖아요. 월세보다 전세가 낫겠는데요? 그죠? 왜냐면 전세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전세는 종전의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월세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손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 1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2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은행에서 1억의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1억의 대출을 받으면 이자 비용으로 얼마를 내야 되죠? 500만 원을 내야 되죠. 맞습니까? 네, 마이너스 500만 원 되겠죠. 이건 나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500만 원 플러스. 자, 그런데 1년 후에 이 주택의 상승률이 80%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8%죠, 8%. 그러면은 자, 2억에 8%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2억에 8%면 1,600이네요? 아니, 너무 많이 잡았다. 4% 정도 잡아야 돼. 딱 맞는데. 자, 1,600만 원. 아이, 바보같이. 그럼 이제 1,100만 원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숫자는 좀 이상하지만 취지는 이해되시죠? 네? 네. 가급적 태클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런 조건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예죠, 예. 그죠? 네. 이 유사한 게 예전에 테스트에서 나왔었다고요. 배경 테스트에. 이 문제가 시사하는 건 뭘까요? 빚내서 집 사야 한국에서는 돈 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세, 예. 좋지 않습니다. 대충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요? 문제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출제가 100%이기 때문에 제가 첫 주제임에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안 나오지? 이 기출문제집에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 기출문제집에 있는 걸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집 보고 그 문제 드리는 거에 제가 좀 싫어가지고 좀 할게요. 예. 기회비용 관련된 문제는 내일 있죠. 내일. 내일이 안 되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좀 관련된 문제 제가 몇 개를 발췌해 갖고 올 테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0%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이제 경제 행위, 경제 주체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이건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는 나와 있는 대로 뭐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다루시는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그 수준이에요. 자, 뭐 다 아시겠지만 가계는 우리가 소비의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무조건 소비만 한다 이 소리가 아니고 주로 하는 활동이 소비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 그죠? 네. 그다음에 정부는요. 정부 뭐의 주체인지 아세요? 이거를 정부를 재정의 주체라고 합니다. 재정. 근래 많이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재정의 주체라고 합니다. 재정은 뭐냐면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입니다.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 그다음에 거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어디다가 나눌 것인가, 이게 이제 재정이죠. 정부는 재정의 주체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은 이제 교역 상대국이죠. 이게 무역의 주체가 될 겁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러면 이제 뭐뭐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네. 효용 극대화, 편익 극대화, 만족감의 극대화 이거죠. 기업이 생산의 주체죠. 생산 왜 하는 거예요? 네, 돈 벌려고. 이윤 극대화죠. 정부의 재정 활동, 요거의 목적은 뭘까요? 이게 사회적 후생 극대화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실래요? 후생이란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세련되게 말을 해서 사회적 후생 극대화하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려고 하는 행위.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공복리 증진이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거. 예, 그거고요. 이게 주체가 있으면 이제 객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활동에 객체가 있겠죠. 이게 객체가 지금 우리 안 나와 있어요. 객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 객체는 이제 우리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생산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화와 서비스, 뭐 용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요. 네. 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생산 요소하고 이 생산물이 이게 왜 경제활동의 객체일까요? 이게요. 이게 둘 다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원입니다. 자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이 주체들이 희소성을 따져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무한하다면 그런데 얘네들이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얼마 안 남은 거 이거 어디다 쓸까?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화 서비스는 뭐 다 아시죠? 이게 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형의 물자가 될 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무형의 행위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경 테스트를 800점 이상 받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재화인 분필이 존재하는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건 쉬워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거 생산 요소. 이 생산 요소는요, 크게 우리 경제학에서 다루는 3대 생산 요소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3대 생산 요소라고 하면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연자원, 노동, 자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적 생산 요소 두 개로 쪼개집니다. 이 본원적 생산 요소는 이게 자연자원,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이 자연자원의 대명사가요, 뭐냐면요, 토지예요, 토지. 근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 땅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매장돼 있는 광물 있죠. 이게 또 자연자원이지 않습니까? 토지예요, 토지. 이게. 그 다음에 수목들 있죠. 나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땔감이 될 수 있고, 뭐 종이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뭡니까? 자연자원인데 토지예요. 이게. 그럼 뭐까지 우리가 자연자원 토지로 분류하느냐? 우리 보통 수력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이것도 자연자원이고 토지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요. 바다도요. 자연자원이잖아요. 예,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자원 하나를 갖고 왔을 뿐이고, 사실 토지는 자연자원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 다음 이제 노동. 근원적으로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여기는 좀 쉬워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이쪽입니다. 파생적인 생산, 파생적 생산 요소. 이거는 뭐냐면요. 파생적이니까 근원적으로 존재했던 거, 원래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파생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된 생산 요소입니다. 누가 생산했는데요? 우리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라고요. 이게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를 우리가 파생적 생산 요소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이에요. 예,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자본재다, 시험에서는 자본재다 또는 생산재다 이런 거죠. 예, 자본재다, 생산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경로를 한번 보시죠. 보세요. 이게 생산 요소하고 생산물하고 관계를 보면 얘는 왜 필요하냐면 얘 만들려고요. 얘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얘예요. 근데 얘 만들려고 필요한 게 얘인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원래 있던 애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거랑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자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파생적 생산 요소는 얘 만들려고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요. 만든 거라고. 얘가 뭐가 있을까요? 생산 설비, 기계, 부품 이런 거요. 이해되십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할 때 기계 설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계 설비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만들어진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본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재, 생산재 요거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물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실물 자산.
실물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과거의 경제학을 얘기를 했을 때는 다 이 자본하면 다 얘였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면 이 실물 자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을까요? 금융자본, 금융자산도 있죠. 그죠? 근데 경제학에서 이론을 다룰 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얘입니다, 얘.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물 자산 예를 제가 몇 개 써드리면, 자, 공장, 그 다음에 자, 생산 설비, 구체적으로 기계, 부품,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자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고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실물 자산, 예를 들면 공장, 생산설, 기계, 부품, 원자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과정 또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공장을 축적한다, 공장을 구매한다, 생산설비를 축적한다, 구매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게 투자죠, 투자. 네, 투자라고 하는 거죠, 투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엘라바마에다가 공장을 2개를 건설했다. 뭡니까? 투자죠. 맞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생산 라인 10개를 갖다가 새롭게 구축을 했다. 투자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CJ에서 뭔가 좀 만들기 위해서 뭐 사탕수수를 갖다가 뭐 엄청나게 좀 이제 구매를 해갖고 창고에 쌓아놨다. 이거 투자죠, 투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우리가 보통에 주식 투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라는 말을 하는데 이때 이 투자는 경제학 이론에서 말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왜요?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1억 원의 현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요. 우리 보통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 돼가지고 1억 1천만 원이 됐다고요? 그럼 시세 차익이 1,000만 원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10%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랬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벌었었다고 했을 때 이때 말하는 이 투자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소리죠.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좀 잘 들어주세요.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투자가 되려면요.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투자가 되려면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조금 쉬는 시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가 돼야 이게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다 뭐냐면 생산입니다. 생산.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면 100% 다 생산입니다. 생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경우는요. 단순한 아비트리지,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 그냥 1억 원어치 주식 샀다가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1억 원어치 주식을 사가지고 제가 뭘 한 게 없잖아요. 부가가치를 증대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뭡니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투자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왜 경제학에서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다
경제학에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거고 이걸 생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형광등 있잖아요. 그죠? 자 형광등이 나갔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마트 같은 데나 철문점 가서 형광등을 사서 갈아 끼울 거 아닙니까?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인가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소비 행위죠. 소비 아시죠? 소비? 네,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는 소비 행위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방문각에서 이 강의실의 한쪽 라인에 형광등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마트 갖고 형광등을 사가지고 싹 다 갈아 끼웠다고요. 이건 무슨 행위예요? 이건 학원 입장에서는 투자죠. 맞아요? 학원 입장에 투자지 않습니까? 왜요? 이게 돼야지 수업을 하죠. 이 어두운데 뭐 할 거예요? 한석복도 아니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나 아니면 아내 되시는 분들이나 되시는 분들이 뭐 칼국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해주시기 위해서 마트 가서 밀가루를 구입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소비죠, 소비. 예? 근데 중국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밀가루를 2포대 샀다고요. 이건 뭐예요? 원자재 구매죠, 원자재 구매. 그죠? 투자죠. 그럼 이건 뭡니까? 생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소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개념이 돼서 생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잠깐 마시겠습니다.